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너무 대단히 빨리 왔어. 빨리 오셨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조사에 당당하고 의연하게 임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조사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총리를 지낸 사람에게까지도 이렇게 허위 조작 수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은 그동안 검찰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제가 느낀 것은 검찰개혁은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진실을 밝히는데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국민들이 있어서 저는 힘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그럼 들어가시고요. 네, 나머지 네, 좀 하시죠. 예, 저는 오늘 검찰이 12시경에 와서 제시한 체포영장을 확인한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그 진술을 아주 잘 받아놨고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하는데 입건하는데 아무런 그 어려움이 없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었는데 오늘 영장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에 그 흘린 허위사실, 피의사실을 보면은 2007년 초 남동발전소 사장으로 인사 로비하기 위해서 5만 달러 혹은 수만 달러를 그 총리 공관에서 전날에 직접 주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이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체포영장이 남동발전소 인사청탁용 뇌물죄다. 이렇게 그걸로 올가매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체포영장을 보니까 석탄공사 사장으로 가기 위해서 로비를 했고 날짜는 12월 20일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갔다. 그리고 지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갔다. 이렇게 영장에 적시되어 있다라는 변호사의 보고를 제가 받고 이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이 남동발전과 관련해서 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 문해남 인사비서관에 관해서 남동발전으로 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냐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그리고 이원걸 전 한전사장, 그리고 이재선 그 남동발전 감사에 대해서도 어떤 경위로 이 곽 사장이 오게 됐느냐라는 이 참고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체포영장에는 남동발전이라는 얘기는 한 글자도 없고 석탄공사 얘기로만 이 피의사실이 영장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날짜도 바뀌고 이 인사청탁한 기관도 바뀌고 하는 된 걸 보고 이거는 원래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소 그 관련으로 조사를 했다가 아니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갑자기 석탄공사로 이 짜맞추기 하는 수사로 바뀐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 총리가 조사받은 내용을 제가 아까 차숙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석탄공사 얘기입니다. 전부 다 오늘 조사 내용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사했던 한전 관계는 남동발전 관계는 거의 질문이 없고 이 석탄공사에 관한 수사로 이 일관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짜맞추기 표적 수사 공작
수사도 아니고 이건 조작이죠, 조작. 조작하는 검찰은 이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동안 보도하기를 전부 남동발전이라고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봐라, 우리가 언제 남동발전이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모양인데, 수사를 남동발전을 해놓고 나서, 그러고 피해 사실을 그렇게 풀리고 나서 그런 엉뚱한 체포영장을 가져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기는 가버리고 석탄만 남은 이런 엉터리 표적수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그래서 이것은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조작에는 절대로 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짜맞추기, 조작, 이런 행위를 아직도 검찰이 하고 있다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용납할 수 없고 분노합니다. 아마 이 사건을 가지고 어디까지 검찰이 또 거짓말을 하고 깊은 수렁에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은 그런 공작을 그만하고 수렁에서 빨리 나와서 국민한테 사과하고 한명숙 총리한테 사과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법정까지 갈 필요도 없는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인이라면 그 지인들한테 조사를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지인들한테는 왜 조사를 안 해보고 일방적으로 한 총리가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까? 그 지인을 제가 압니다. 누군지. 지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십시오.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십시오. 이런 검찰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사실을 조작하면은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과 인격을 말살하고 훼손하는 이런 조작 행위를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나라는 한국의 전 총리까지도 조작해서 올감해가지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나라는 그건 야만 국가에서나 하는 일이지 선진국을 앞둔 이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우리 한명숙 민주당 상임고문께서 그동안 검찰의 소원에 불응한 이유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법 행위를 먼저 시작해서 불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일부에서는 검찰이 소환한데 왜 안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랐겠습니다만 검찰 소환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발부를 존중해서 오늘 당당하게 그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해서 오늘 출두를 했습니다. 오늘 출두에는 저희 민변 소속의 주광희 변호사와 정연순 변호사,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종걸 의원님, 그리고 양승조 의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의 변호사가 교대로 입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1층에서 전기도 안 들어온 데서 스토브를 켜놓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호성 특수 2부장과 이태관 특수 2부 소속 검사 2분이 신문을 하고 신문 전체 내용은 영상 녹화가 됐습니다. 신문하기 전에 헌법에서 보장된 진술 거부권이 피의자에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진술을 일체 안 할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명숙 상임고문께서는 일관되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것은 저희 변호사들이 중간에 확인을 해줬습니다. 일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진술 거부권, 헌법에서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진행되다 보니까 권호성 부장검사가
진술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낮으면 이것이 시인한 것으로 오인돼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항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고맙게도 이태관 검사가 시정을 바로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불이익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라고 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이 뭔가 반박 자료를 내주면 무혐의 처리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일관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관되게 진술 거부권 행사한 이유는 우리가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라는 것이 일관된 제 입장이고, 저희들이 뭐라고 진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바꾸고 또 짜맞추기식 수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크기 때문에 일관되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곽동욱이죠. 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이 와서 대질신문을 하자고 해서 대질신문을 거절했지만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질신문하는 것은 검찰의 자유재량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자신의 변호인을 대동하고 그 방에 들어와서 대질신문을 한 3시간 넘게 했습니다. 했는데 곽영욱 씨는 1940년생이고 나이가 70세 되신 분입니다. 2번의 수술을 받아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쓰고 아주 불편한 상태로서 왔고 말소리도 잘 안 들릴 정도로 매우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도 잘 보이지 않고 말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빙성이 의심되는 그런 면이 많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쭉 정리해본 결과로서는 이렇습니다. 전직 총리 되시는 분을 소환할 정도 된다면 검찰은 자신들이 표적 수사가 아니라 수사하다 보니까 나와서 했다라는 것인데 적어도 그러려면 이래야 된다 봅니다. 대한통운 관련 비자금을 수사하다 보니까 무슨 계좌가 나왔다든지 무슨 영수증이 발견됐다든지 이런 물적 증거가 확인이 돼서 불가피하게 소환이 필요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 증거나 오늘 제가 입회한 결과를 보면 전부 다 그 곽영욱이라는 사람의 신빙성이 대단히 의심스러운 진술입니다. 진술. 그 총리 공관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의 진술입니다. 그 진술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진술이 왜 나왔을까? 곽영욱이라는 사람이 병보석으로 풀려나야 될 절박한 지금 상태에 있고 자신이 횡령죄를 범해서 구속되어 있는 범죄인입니다. 현재 구속 피고인입니다. 그런 상태에 여러 가지 자신의 재산상의 다른 범죄 행위나 자신의 병보석이라든지 이런 대가 때문에 진술이 강요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곽영욱이 진술하면서 계속 이것 때문에 검사님에게 혼났습니다. 지난번 때 혼났습니다라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검사님이 추궁하느라고 제가 혼났습니다. 대단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것을 봐줄 테니까 이 과거 정권에 관련된 뭔 인사를 하나 풀어라 이런 식으로 뭔가 딜이 됐지 않았나 라는 의심을 가질 정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법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탄핵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검찰 내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입회 변호사들이 사인하고 영상, 비디오, 동영상, 신문 과정만 정리하고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입니다. 한 총리께서는 이미 검찰에 출두하기 이전에 검찰의 이 짜맞추기 수사의 경우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진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곽영욱이라는 제3자의 대질 신문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진술 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진술 거부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송영길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진술을 할 때마다 뻔뻔히 이 권호성 부장은 회유와 압력과 어떻게 보면 강박을 행사하면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물론 말씀은 뭐 아주 공손했습니다. 한 총리 한 총리 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했습니다만 진술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그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다 우리 한 총리님께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진술 거부권의 행사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그것을 침해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리한 증거 또 변소를 하게 되면 분명히 기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죄라고 확진이 된다면 왜 우리가 기소하겠느냐, 조사에 협조해달라라고 하면서 거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 곽영욱 씨 경우 거의 앞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상태였고 저희 변호인과 이태환 변호인과 눈이 마주칠 때는 거의 자신 없는 표정과 그 비굴한 표정, 눈치를 피하는 더더군다나 똑바로 검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는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뭔가 이 진행되는 얘기 자체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본인의 진의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그냥 억지로 나오는 가냘픈 소리로 일관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해찬 총리께서 말씀하신 갑자기 전기회사가 석탄회사로 바뀐 그 내용도 제가 전 취지를 보면 이 곽영욱 씨는 한 총리에게 직접 뭘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단지 이런 아주 상당한 힘 있는 사실처럼 돼가는 것으로 보이면 이것이 추측상 한 총리밖에 할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추론에 의해서 청탁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직접 부탁도 안 한 사실을 들어주는 대가로 뭘 어떻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검찰 조사 자체에 과연 앞뒤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의 조사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부총리께서 지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지인이 영장이 아까 그 말을 드렸는데 영장에 그 지인이 받았다라는 게 지인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공관에 지인들과 함께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인에 대해서 검찰이 지인이라고만 하지 누구라고 적시하지 않고 있어요. 최소한도 이런 영장을 청구할 때는 정확한 사실을 적시해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 모르면 오코불상, 응? 성명미상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인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기소장이라든가 영장은 내가 생전 처음 봤어요. 그러면은 그 영장에는 그러니까 지인이 돈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지인이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총리 공간에 갈 적에 같이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검찰 실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예.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거나 그랬습니까? 예. 지금 누군지는 지금 얘기 들었어요. 제가 오늘 한 총리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걸 검찰이 밝히라 그런 얘기예요. 지인 하면서 숨겨두고 보고하려고 하지 말고 연막을 피우려고 하지 말고 명백하게 밝혀서 이러이런 사람들과 같이 갔는데 이런 사람은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못 밝혀요?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 아, 내가 그러니까 검찰이 조사한 거니까 검찰이 밝혀야지. 아직 검찰에서는 조사를 안 한 부분인가요? 예, 안 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그럼 그 지인이 총 몇 명인 겁니까? 몇 명이라는 것도 안 돼 있어요. 몇 명이라는 것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독수라는 여러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명. 지인 여러 명. 예. 다수의 지인과. 다수의 지인과. 예. 그런 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재판을 많이 받아봤지만 모르면 성명불상, 장소가 잘못되면 옥고불명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예? 그런 지인 여러 명, 다수의 지인과 그런 육하한 측에 안 맞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올가매는 이른바 피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렇게 적시할 수, 그건 기본이 안 된 검사죠. 그건. 그 지인이라는 거는 한 총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지인이라고 썼으면 아시지도 되죠. 않은 예, 예. 검찰 보고 그거 밝히라고 해. 내일 취재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 사실관계는 저희들 입장이 법정에서 다투기 때문에 저도 변호사로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무튼 그 검사가 묻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검사님한테 제가 혼났습니다. 그 뭐 얼마나 혼났는지 그 사실을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이 전 그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검찰이 상당한 추궁과 이런 게 쫄랐던 그런 흔적들이 계속 보인다 이거죠. 경위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일보가 처음에 그 JHK라는 이니셜로 보도한 게 11월 15일경이죠. 13일 보도가 나왔는데 11월 23일인가 이 곽 사장에 관한 조사에서 그런 것이 혐의가 없다라고 그 검찰에서 한번 발표를 했었어요. 23일쯤 될 겁니다. 11월 23일. 예? 진술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조선일보가 12월 4일 날 한명숙이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박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수만 달러라고 해서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지요. 예, 그러기에 앞서서 그 국세청 국장하던 안원구 국장이 붙잡혀 가가지고 그 여러 가지 진술 내용에 도곡동 땅이 이명박 소유라는 전표를 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본 사람한테도 자기가 보고를 받았다. 이런 그 얘기가 있으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 국민들의 시선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12월 4일 날 그런 조선일보의 발표가 있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한전에 관련된, 남동발전에 관련된 사람들의 참고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12월 6일, 7일경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청와대 인사비서관들에 관한 참고인 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보도 이후에 이제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영장은 남동발전이 아니고 석탄공사로 영장이 청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방향, 진도 나간 거하고는 전혀 다른 기관에 관한 적시된 그 체포영장이 왔기에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런 전혀 다른 수사를 해놓고 청구는 이걸로 한다는 건 아직도 공작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공작이 또 시작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검찰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우리 공대위에서는 아주 비장한 각오로 이 사건은 정말로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진실을 우리가 밝히지 못한다면은, 이런 조작을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은 이제 국민들은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총리를 지낸 사람까지도 조작하는 걸 스스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감히 검찰을 상대해서 누가 자기를 방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거를 우리가 막아내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검찰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절박하게 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이제 빨리 기소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영장도 우리가 빨리 청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장도 나왔으면 바로 집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뜸을 들이고 하는데, 제발 이제 그런 짓은 그만하고 조사가 끝났으면 빨리 기소하고 증거가
확신하다고 하면은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공개된 법정에서 다루면 돼요. 그 박 사장이라는 사람을 우리 변호사들이 재판정에서 변호인 심리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자기들만 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왜 말을 그렇게 제일 못하고 이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변호인들이 재판정에서 심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재판정에서 모든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는 과정에 빨리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공지 말씀드리면 원래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체포영장 사실을 이렇게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이렇게 한테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공소장도 마찬가지고 체포영장도 그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당신이 체포되어 있다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요청을 안 해줘가지고 저희 변호인단이 준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한 이유가 이해찬 우리 전 총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도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석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석탄을 건너뛰고 전기로 가서 뭔가 다시 석탄을 거쳐서 오려고 지금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밝혀질까봐 제시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절차상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이 곽영욱 씨 진술을 언뜻 보면은 같은 사실의 표현이 여러 번 바뀌면서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모를 정도까지 가 있는 상황을 이 부장검사가 정확히 내용을 지시해 주면서 이런 사실이냐라고 해서 확인과 확인을 거듭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바뀐 사실들을 검찰이 정리해서 결국에 나중에 그 정리한 사실을 법원에다가 현출시키는 이런 그 아주 부당한 수사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래요. 밤늦게까지 이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만하죠. 이제. 예. 아니 아까 그 곽영욱 씨가 한 총리에게 직접 무엇 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고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한 총리한테 정상에 간 것 같다. 그런 이제 사실적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그건 법정에서 아주 법정에서 서로 간의 신문 과정 속에서 다 다툴 거기 때문에 우리의 공대의 기본 입장은 사실적인 거 가지고 여기서 해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 가지고 우리 입장만 얘기하는 것이지 다툼 있는 사안을 갖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툼 있는 얘기는 법정에서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만 잠깐 예, 됐습니다.